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전쟁사에서 손꼽히는 동계전투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밤 함경남도 장진호.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미 해병 1사단 25,000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소총이 얼어붙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고 수류탄은 차가워서 핀을 뽑으면 손가락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군 지휘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주간의 지옥 같은 전투 끝에 펼쳐진 결말은 군사 전문가들조차 믿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미 해병대 역사상 3대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이 전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파란만장합니다. 얼어붙은 시신이 도로변에 즐비했던 죽음의 계곡, 그 속에서 펼쳐진 인간의 극한 투혼과 기적 같은 생존의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막, 승리의 환상과 중국의 그림자, 압록강까지 단숨에. 제가 먼저 1950년 11월의 상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시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였습니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기습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죠. 북한군은 와해되고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했습니다.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20일 평양 탈환, 그리고 11월 24일에는 미 육군 7사단 선발대가 압록강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미군들은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크리스마스 공세를 선언했고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승리를 확신했고 병사들은 고향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항미 원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죠.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은 은밀하게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산속에 숨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었죠.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 12만 명이 11월 초부터 장진호 일대 깊숙한 산속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사령관 숭스루는 마오쩌둥으로부터 직접 전보를 받았습니다. 미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을 즉각 섬멸하라. 당시 미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1월 중순 장진호로 향하던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온화한 성격의 지휘관이었고 부하들 사이에서 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이었죠. 스미스 소장은 상부의 명령대로 빠르게 북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죠. 11월 24일 그는 부사단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정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은 공격적인 성격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전과를 올리고 싶었고 메가더의 신임을 받고 싶었죠. 그는 스미스 소장에게 계속 독촉했습니다. 더 빨리 북진하라. 장진호 서쪽을 거쳐 만포진까지 진격하라. 결국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로 향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채로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부대 전선이 무려 120km나 늘어졌습니다. 이건 군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진호 일대는 개마고원이라는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으로 가파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도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양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끊기면 보급도 철수도 불가능했습니다. 11월 하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 25도, 그리고 영하 30도를 넘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처음 겪는 혹한에 떨었습니다. 대부분은 태평양 전선에서 온 베테랑들이었지만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죠.
그리고 11월 27일 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막 올가미가 조여오다. 영하 30도 밤 12만 중공군의 기습. 11월 27일 밤 9시 30분 유담리에 주둔하던 미 해병 5연대와 7연대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생존자인 레이몬드 라드케 하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인파를 보았습니다. 총을 쏘고 또 쏘아도 계속 밀려왔습니다. 마치 파도 같았습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차 공격대가 쓰러지면 2차, 3차 공격대가 계속 밀려왔죠. 그들은 나팔과 호각, 피리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중공군의 전술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진지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차단해 부대를 고립시켰죠.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 진흥리 각 거점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공군도 극심한 추위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보다 장비가 훨씬 열악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여름 군복에 솜을 넣은 정도의 옷을 입고 있었죠. 식량도 부족했고 탄약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미군을 섬멸하라. 11월 28일 아침 날이 밝자 미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방이 중공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로는 여러 곳에서 끊겼고 부대는 고립됐습니다. 장진호 동쪽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전투단 3,000명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카투사 병사들과 대한민국 경찰 중대와 함께 있었죠. 중공군의 공격은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추위와 싸우며 총을 쏘아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많은 병사들이 동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을 잃었죠. 어떤 병사는 소총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손가락 살이 총에 달라붙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추위는 전투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박격포탄이 얼어서 발사가 안 됐습니다. 의약품도 얼어서 사용할 수 없었죠. 심지어 혈액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 지원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F-16 콜세어 전투기들이 날아와 중공군 진지를 폭격했습니다. 또한 수송기가 낙하산으로 탄약과 식량, 의료품을 투하했죠. 초신퓨라고 불리는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보급품 낙하산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립됐지만 버려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졌죠. 11월 29일 밤 지옥불 계곡이라고 불리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유담리에서 하가루리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 양쪽 고지에서 중공군이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가루리에 전진기지를 만들고 부상병을 치료할 야전병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는 후방과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전기가 얼어붙으면 병사들이 체온으로 녹였습니다. 11월 30일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헬리콥터로 하가루리에 날아왔습니다. 그는 전황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회의에서 알몬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진호 부근의 모든 부대를 함흥- 흥남으로 철수시킨다. 하지만 철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담리에 고립된 8,000명의 해병대, 장진호 동쪽에 포위된 3,000명의 육군, 그들을 구출하고 120km를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좁은 도로를 따라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막, 다른 방향으로의 진격, 불가능을 가능으로. 12월 1일 스미스 소장은 역사에 남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후퇴라는 말은 패배를 의미했지만 진격은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달라졌죠. 유담리의 5연대와 7연대는 돌파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4km 떨어진 하가루리로 향하는 길, 양쪽 고지를 점령한 중공군과 싸우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이 작전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 본대가 이동하고 후위 부대가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해병대는 죽음의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해병대는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병은 소총수다라는 모토처럼 비전투병력까지 모두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취사병, 보급병, 심지어 군악대원까지요. 당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죽은 전우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얼어붙은 시신이 나무처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명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해병대가 하가루리에 도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비틀거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장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감탄했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진호 동쪽의 육군 3.1연대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12월 1일 포위망을 뚫고 하가루리로 이동을 시도했지만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대장 앨런 맥클린 대령이 전사했고 후임 지휘관 돈 페이스 중령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대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3,000명 중 1,000명만이 하가루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카투사 병사들과 대한민국 경찰 중대원들도 함께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사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 하가루리에서 다음 거점인 고토리로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구간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동고개라는 곳에서 다리가 폭파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 이 다리를 복구하지 못하면 모든 차량과 중장비를 버려야 했습니다. 12월 7일 미 공군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CL-19 수송기가 낙하산으로 조립식 다리 부품을 투하했습니다. 공병대가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 밤새 작업해 다리를 완성했죠. 이 다리는 폭 3m, 길이 7m에 불과했지만 모든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너 고토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다리를 건너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중공군은 계속 공격했지만 해병대는 고지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12월 8일 고토리에서 진흥리로 그리고 흥남으로 향하는 마지막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길은 조금 넓어졌고 중공군의 공격도 약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중공군 제9병단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주간의 전투로 12만 명 중 4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동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보급도 끊겼고 탄약도 바닥났죠. 특히 동상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중공군 병사들은 제대로 된 방한복이 없었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복 중에 얼어 죽었습니다. 12월 11일 미 해병 1사단이 흥남항에 도착했습니다. 2주간의 지옥같은 전투가 끝난 것입니다. 사막 기적의 철수 역사가 기억하는 교훈. 통계를 보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750명이 전사했고 3,5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300명이 동상 등 비전투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 육군 7사단 3.1연대는 3,000명 중 2,000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왔고 전사자의 시신도 가져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쟁사상 가장 완벽한 철수 작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공군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제9병단 12만 명 중 4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동상으로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중공군은 이후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흥남 철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흥남항에서 10만 명의 유엔군과 10만 명이 피난민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만약 중공군 제9병단이 건재했다면 이 철수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진호에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았죠.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공군의 남진이 저지됐고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휴전으로 이어졌죠. 만약 그때 미 해병대가 전멸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중공군은 계속 남진했을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7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1997년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은 47년 만에 동상후유증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초신표라는 생존자 모임이 결성됐고 지금도 전 세계 52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전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그 뒤에는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하 30도 장진호에서 펼쳐진 17일간의 전투, 그리고 120km 지옥의 행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전우를 버리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감. 이것이 바로 장진호의 진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